배는 8시간을 달렸습니다. 1920년 1월 9일 밤 9시 포시에트 항구를 떠난 기선은 이튿날 새벽 5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7가지 색깔로 꾸민 조명이 높은 산을 꾸미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밤하늘의 별인지 전깃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최봉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항만시설이 잘 갖춰진 금강만에 접어들면서 배는 길게 백고동을 울렸습니다. 일행은 어둠이 깔린 항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윤준희, 임국정, 최봉설, 한상호 등 간도 15만원 사건의 주역이 마침내 목적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간도 총영사관과 중국 지방관청 경찰대의 급박한 추격을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100%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주둔해 있다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4개월 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은 러시아 혁명의 파급을 저지하기 위해 연해주에 간섭군을 파견했습니다. 그것은 1918년 8월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제각기 연해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내전에 결코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위파 장군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가장 많은 군대를 가장 오랫동안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둔시켰습니다. 출병 3개월 만에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둔한 일본 군수는 7만 3천 명을 헤아렸습니다. 그중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본 파견군의 중심지였습니다. 파견군 총사령부와 헌병대가 주둔해 있었고 일본 총영사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반일 조선인의 동향을 추적하는 비밀경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스파이들도 많았고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밀집 거주지에는 일본 총영사관에 고용된 밀정들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신안촌에 숨어들었습니다. 신안촌은 블라디보스토크 7개 조선인 거주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당시 통계에 의하면 거류 조선인의 80%가 모여 살고 인구는 6,500명이었습니다. 4사람은 제각기 다른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불행이 누군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남은 이들이 사명을 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최봉설은 최성아가 경영하는 여관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주인 최씨는 반일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밤 비밀리에 철혈광복단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장 전일이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전일은 1914년 북간도 용정에서 창립될 때부터 비밀결사를 이끌던 믿음직한 맏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인 주요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새로 획득한 군자금 15만원의 사용처와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주요 위안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금 사용처를 셋으로 정했습니다. 첫째, 무기를 구매하고 둘째, 연해주 동부 산악지대인 수청의 사관학교를 건립하며 셋째, 신안촌 내부에 신문 발간과 도서 출판을 위한 사무소 건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즉시 행동에 옮겨졌습니다. 장기영과 채영 등이 사관학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5말루블을 가지고 수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5말루블은 일본 돈으로 치면 1만원으로 오늘날 화폐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류상 거래 당사자로 합법적 신분의 사람인 대동상회 대표 유찬이의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신안촌의 사무소 건물을 구입하는 문제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하바롭스카야 거리 9번지 건물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백산학교의 자리였습니다. 그 건물이 일본 돈으로 5,000엔의 매물로 나왔고
신안촌 유력자이자 반일민족주의자인 강양호, 조장원이 공동명의로 매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기 구입은 전적으로 15만원 사건 주역들에게 위임됐습니다. 네 사람은 업무를 나눴습니다. 윤준이가 자금과 서류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고 15만원 사건 위임과 집행을 이끌어왔던 터라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구매는 몸집이 크고 체력이 강대한 임국정이 맡았습니다. 그는 1년 전 권총 구입차 신안촌에 출입한 적이 있었고 5년 전 독립군 나자구 사관학교 경비 조달을 위해 그 학교 사관생도 40여 명과 우랄산맥 삼림지대에서 벌목노동에 종사했었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였습니다. 그 즈음 분산 유숙 대신 단체로 합숙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는 김하석의 제안으로 중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자주 회의를 열어야 하기에 한 집에 모여 지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일리가 있었고 김하석은 대한국민의회 군무부장으로 재임 중인지라 그의 발언은 존중됐습니다. 유사시에 일망타진될 위험이 상존했지만 네 사람은 그 말을 좇기로 했습니다. 새로 옮긴 합숙소에서는 무기 구매를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었습니다. 임국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기 밀거래 파트너는 블라디보스토크 요새사령부 포병부 무기고 책임자 몰린 대위였습니다. 그는 백위파 연해주 지방정부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를 통해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공용 화기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를 주선한 중개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엄인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그를 믿을 수 있느냐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임국정은 주저없이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엄인섭은 1908년 여름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한 연해주 위병의 중견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우영장 안중근과 함께 좌영장으로서 위병부대를 지휘한 이였습니다. 엄인섭은 임국정과 개인적 인연도 남달랐습니다. 우랄산맥에서 벌목노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와 함께 위영제 결례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엄인섭은 외국어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연해주에서 성장한 만큼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습니다. 무기 밀매 같은 은밀한 일을 추진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임국정은 아무 걱정 말라고 동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행히 무기 구매 계약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비밀 담판에 나갔던 임국정이 사흘 만에 되돌아와 밝은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소총 1,000자루, 탄약 100상자, 기관총 신문을 좋은 시세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합 32,000여 원에 해당하는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32억 원어치였습니다. 1월 30일 착수금 5만 루블을 건네고 이튿날 31일 밤 러시아 군용 자동차에 약속된 분량의 무기를 적재하며 곧바로 얼어붙은 아무르만을 건너 바라바시 북쪽에 위치한 이도구 방향으로 수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기쁨과 함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무기인가. 이는 단숨에 1,000명 규모의 대단히 독립군을 편성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하석 군무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권총과 수류탄을 빌려달라는 뜻밖의 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현지 청년들이 일본군 병영 내부에 철병을 촉구하는 선전 삐라를 살포할 예정인데 거사 당일에 호신용 무기를 갖기 희망했고 달리 구할 곳이 없어 하루 이틀만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임국정이 승낙했고 동료들은 그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자 윤준이를 제외한 다른 세 사람의 권총과 수류탄은 김하석에게 인계되었습니다. 합숙소 위치는 하바롭스카야 거리 5번지였습니다. 집주인 임씨는 조선시대 종국품 말단 관리인 참봉이라고 불리는 이였습니다. 부엌과 안방 사이에 벽을 두지 않고 부뚜막의 방바닥을 잇따라 꾸민 함경도식 가옥이었고 그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쪽으로 방이 여럿 있는데 한가운데 방을 청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방에는 윤준이가 관리하는 거액의 지폐와 기밀문서를 넣은 철제 상자도 보관돼 있었습니다.
1월 30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대규모 무기 인수를 앞두고 청년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최봉설과 한상호는 알고 지내는 사이인 지영감네 집을 방문해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들은 술도 마시고 국수도 먹으며 밤이 깊도록 놀았습니다. 자고 가라는 주인의 친절한 권유를 사양하고 합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북한도 용정 청년 나일이 와 있었습니다. 반일 혁명의식이 강렬하지만 15만원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람없이 신뢰하는 사이였으므로 그날 밤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 12시쯤 5청년은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였습니다. 일본군 헌병대 한개 소대 병력이 임참봉 집을 에워쌌습니다. 밀정의 길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명확히 표적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경찰 기토 가스미가 이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외무성 촉탁 조선총독부 통역관 직함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 간부였고, 조선 강점 뒤 10여 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박이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밀정을 통해 범인 동향을 낱낱이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디데이를 잡고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오랜 기간 스파이를 양성해온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문에서 4번째 자리에 누웠던 최봉설은 잠결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주관에서 임참봉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선말로 답하는 게 들렸습니다. 일본 헌병대에서 왔으니 문을 벗기시오. 화들짝 잠이 깬 최봉설은 동료들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그 사이 일본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총구리와 손전 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헌병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는 총을 겨누고 다른 둘은 오랏줄을 들고서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열에 누운 윤준이만이 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강히 저항하며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던 중에 예기치 않은 기습으로 당황해서인지 금방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최봉설에게도 3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라도 마지막 힘을 다 써야겠다고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새 헌병들은 상황이 종료됐다는 듯 긴장감이 다소 풀려 있었습니다. 최봉설은 앞으로 다가오는 두 헌병의 콧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그 옆에 선 군인의 급소를 발길질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총든 군인은 박치기로 넘어뜨렸습니다. 빠르기가 마치 비호 같았습니다. 이후 최봉설이 복도로 나갔을 때 정주간에 대기하던 헌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잡은 놈, 목덜미를 붙잡은 놈, 등짝 옷덜미를 쥔 놈 등 제각각이었습니다. 최봉설은 뛰어나가던 기세에 더욱 힘을 가해 몸을 내뺐습니다. 그 바람에 어설프게 신체 한 부분씩을 쥐고 있던 군인들이 구들 위로 낮아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봉설이 정주문을 나섰을 때 총을 짚고 무심히 서 있는 헌병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쪽 위치가 한두 계단 낮았기 때문에 최봉설은 뛰면서 공중으로 몸을 날려 그 자의 가슴팍을 찼습니다. 얼음판 위로 낮아빠지는 헌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마당이었습니다. 벌써 헌병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 너머 큰 길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여러 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반대편 담장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환자를 잇대서 짠 나무담장이었습니다. 함경도 방언으로 장제라고 불렀는데 여러 집이 잇따라 자리 잡은 탓에 반대편 골목으로 나가려면 여러 장제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얼추 헤아려도 10개는 넘었습니다. 헌병들은 총을 쏘기 시작했고 장제를 뛰어넘는 최봉설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 집 저 집 장제를 무사히 뛰어넘었으나 마지막 장제를 넘을 때 오른쪽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솜 넣은 내복을 입고 있었고 총 맞은 곳에는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눈 쌓인 밭에 드러누워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지만 피가 흘렀고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최봉설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이제는 추격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산등성이에 비스듬히 자리잡은 신안촌 지형을 고려해 산 아래쪽으로 뛰었습니다. 아무르스카야 거리, 멜리니콥스카야 거리, 젤레즈노다로즈나야 거리를 차례로 횡단했습니다. 그 끝은 바다였으나 한겨울이라 바다가 얼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아무르만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너편 육지까지의 거리는 16km로 40리 길이었습니다. 최봉설은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르만을 향해 뛰었습니다. 1월 말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온도는 영하 20에서 3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한밤중인데다 강한 바닷바람이 거침없이 불었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잠자던 중 느닷없이 습격당했기 때문에 최봉설은 옷을 충분히 갖춰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말과 내복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바다 위를 뛰었습니다. 그가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르만 한가운데였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닷물이 얼지 않은 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오고 최봉설은 얼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최봉설은 다시 육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안촌에서 3km 떨어진 부타라야 레치카 철도역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역전 큰 바위 밑에 도착하자 어느덧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고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과연 최봉설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가?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안촌에 되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당도에 군산 유숙할 때 머물렀던 최성화의 여관을 떠올렸습니다. 더욱이 그 집에는 딸 최계복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경신여학교에 유학하는 중 3.1운동에 참여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선 애국부인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최성화의 집은 아무르스카야 거리 22번지에 있었습니다. 피습당한 합숙소 임찬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최봉설은 살금살금 여관에 접근해 조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봉설의 기대는 적중했습니다. 그는 최신의 가족의 진심 어린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운 좋게 때마침 여관에 투숙 중이던 여의사 이혜근의 집도로 오른팔에 박힌 탄환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최봉설은 적절한 응급조치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최봉설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얼어붙은 양말을 가위로 뜯어냈습니다. 온몸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칭칭 감았지만 최봉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눈과 입을 빼고 최봉설의 온몸은 얼어 있었고 몸이 녹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신음하는 환자를 간호하며 최계복은 안타까워 흐느꼈습니다. 병상에 누운 최봉설은 자나깨나 끌려간 동료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아탱에 얼마나 고생할지,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말 못할 불행을 겪지나 않을지 늘 근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끝내 그의 내리를 떠나지 않는 위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헌병대의 습격을 받았을까? 도대체 누가 밀정이란 말인가?